고요한 산골 마을에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들이 힘없이 흔들리다 땅으로 떨어졌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오래된 짐차 한 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을 어귀를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중년 남성이, 조수석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다. 젊은 남성의 이름은 김민준, 그의 진짜 신분은 세계적인 기술기업 K-Tech의 총수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불운한 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 민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겨운 시골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에 마천루 쉴 새 없이 울려대던 전화벨 소리,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던 시기 어린 시선들. 그 모든 것이 까마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한 달 전 그는 최측근의 배신으로 인해 계획된 교통사고를 당했다.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차 안에서 그는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결정했다. 죽은 척하는 것, 그리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회사 내부의 최고위직까지 침투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의 비서실을 지켰던 강 비서뿐이었다. 회장님, 이곳이 맞습니까? 너무 외진 곳인데. 강 비서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창밖의 풍경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만큼 외진 곳이어야 해. 그리고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곳. 가 가리킨 곳은 산자락 아래 소박한 기와집 한 채였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산골 민박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강 비서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렸다. 그는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며 짐짝처럼 몸을 끌었다. 그의 표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냉철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숨을 고르며 고요한 민박집을 응시했다. 이곳이 바로 그가 선택한 새로운 은신처였다. 그때 민박집의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길게 따은 머리에 흙이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빛은 빛바랜 풍경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였다. 그녀는 바로 이 민박집의 주인이자 민준의 운명이 될 이지은이었다. 지은은 낯선 짐차와 휠체어에 앉아있는 민준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찾아온 지 꽤 오래됐네요. 혹시 예약은? 지은이 말을 잇다 멈칫했다. 민준의 차림새와 그의 절뚝거리는 다리에서 풍기는 불안정한 분위기 때문이었다. 강 비서가 다급히 나섰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제 친구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요. 병원 치료도 마쳤지만 당분간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휠체어를 바라보며 측은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셨군요. 그러고 보니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민준은 지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는 절망에 빠진 불운한 남자 행세를 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관찰자의 눈으로 그녀를 살피고 있었다. 순수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책임감과 생활의 무게가 느껴졌다. 민박집을 홀로 꾸려가고 있는 그녀의 삶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강 비서는 민준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능숙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이 친구가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가진 재산도 사고 때문에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방이라도 괜찮으니 한 달 정도만 머물 수 있을까요? 지은은 민준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외지에서 고통받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잠시 미뤄두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오로지 연민뿐이었다. 네, 괜찮아요. 저 안쪽에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아요. 하지만 식사는 직접 해결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지은은 민준에게 굳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강 비서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민준은 산골 민박집의 한 구석방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화려한 가구와 첨단 기기가 가득했던 그의 호화로운 저택과는 너무나도 다른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 무기력하고 가난한 남자의 가면. 강 비서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은 제가 일절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 생기면 이 휴대폰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몸조리 잘 하십시오. 민주는 강 비서가 건넨 낡은 폴더폰을 받아 들었다. 그 작은 기기 하나가 세상과 그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강 비서가 차를 타고 떠나자 민주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두 다리는 완벽하게 멀쩡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는 걷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존재였다. 창밖을 내다보니 지은이 마당에서 텃밭에 시든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반짝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허리를 폈고 그녀의 얼굴에는 잠시 근심 어린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가족의 병원비나 민박집 운영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민주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런 순수한 사람이 있다니. 내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군. 그가 속한 세상은 냉정하고 잔인했다. 모든 관계는 이해타산으로 얽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지은은 달랐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찬 민준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위장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밤이 되자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낡은 벽지에서는 습한 냄새가 났고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회사 이사진들의 얼굴과 그를 배신한 최성호의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은의 따뜻한 미소도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잠들기 전 그의 손에 들린 낡은 폴더폰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기기가 그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복수를 시작할 무기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은이 가져다준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심과 알 수 없는 따뜻한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 낡은 민박집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지은의 민박집은 민준의 존재로 인해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휠체어에 의존하며 무기력한 척하는 민준과 그런 그를 묵묵히 보살피는 지은의 동거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민준은 방 안에서 창밖을 보며 지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낡은 텃밭을 일구고 마당을 쓸고 주변을 정돈하는 그녀의 모습에는 한치의 게으름도 없었다. 어느 날 민주는 그녀가 힘겹게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았다. 나무를 한참 내려치던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가늘게 한숨을 쉬고는 다시 도끼를 들어 올렸다. 그 작은 한숨 속에는 오랜 고단함과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충동을 느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남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강렬한 보호 본능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돕고 싶었고 그녀의 지친 어깨를 감싸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가면을 벗을 수 없었다. 그 가면은 그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갑옷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은은 작은 상에 소박한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국을 올려놓았다. 민주는 휠체어에 앉아 식탁으로 다가왔다. 지은은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만든 반찬들이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니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가정식을 먹어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케이텍의 총수였던 시절 그의 식사는 늘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나 잘 차려진 호텔 뷔페였다. 그러나 그 모든 음식은 영혼이 없었다. 지금 지은이 차려준 이 소박한 밥상에서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느껴졌다. 젓가락으로 잡는 반찬 하나하나에 그녀의 노고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이곳에 온 진짜 이유, 즉 최성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최성호가 자신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손쓸 곳은 과거 그의 연인이나 가족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살아있다는 소문이라도 퍼진다면 이 외딴 마을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를 영원히 숨기기 위해서는 더욱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바로 이지은이었다. 민주는 지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민주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지은 씨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제안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지은은 긴장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네, 말씀하세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민준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금껏 이곳에서 이지은 씨를 지켜봐 왔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아직 쓰지 않은 비상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민주는 강 비서가 남겨두고 간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숨겨진 계좌 중 하나에 연결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 뜬 어마어마한 액수의 숫자를 본 지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민주는 그녀가 이 금액에 놀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그의 전 재산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했다. 그는 이 비상금을 지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게 해주려고 했다. 이 돈은 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 비자금으로 빼돌려둔 돈입니다. 회사에서는 제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돈의 존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돈을 이지은 씨에게 주겠습니다. 대신 저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질 때까지 안전하게 숨어 있을 곳이 필요합니다. 최성호라는 제 적들이 이곳까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의 엄청난 제안과 함께 그의 차가운 눈빛과 비장한 말투에서 그가 단순한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의 병원비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중병을 앓고 있었고 병원비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하필 저여야 하나요? 민주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곳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인한 사람이기도 하죠. 당신의 선의를 제가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유일한 구명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행위를 계약처럼 맺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결국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 역시 저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관계는 오직 계약에 불과합니다. 민주는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가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민준의 신분과 그의 거대한 비자금에 대해 알게 된 후에도 그를 대하는 태도에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고 민준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는 무기력한 척하지만 그 내면에는 거대한 상처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여느 평범한 부부와 다를 바 없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았으며 함께 산책을 했다. 물론 민주는 휠체어를 타고 지은은 그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민준의 방에서 그가 숨겨놓은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스케치북에는 복잡한 기술 회로도와 함께 마치 도시의 마천루를 연상시키는 듯 단 정교한 건물 디자인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림들을 보며 민준이 그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눈빛에서 읽히던 깊은 지성과 고독이 이 그림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은은 스케치북을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는 민준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연민을 넘어 인간적인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한편 민준은 지은의 순수함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가 겪었던 도시의 배신과 탐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고 그녀의 손길은 세상 어떤 위로보다도 편안했다. 그는 그녀가 무기력한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히 자신의 위장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오랜 상처와 고독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동거 생활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다. 마을 어귀에 평소와는 다른 고급 외제차가 들어서는 것을 본 민주는 긴장했다. 창밖으로 그 차를 지켜보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한 사고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최성호의 그림자가 그들의 행복한 위장 생활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그 그림자로부터 지은을 지켜야만 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검은색 고급 세단은 그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과거의 그림자였다. 차는 민박집 앞을 천천히 지나가며 한참을 머물렀다. 민주는 창문 틈으로 차 안을 살폈다. 썬팅된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지만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차의 존재만으로도 민주는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최성호가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민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밖을 주시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놓인 담요 아래에서 낡은 폴더폰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특히 지은에게 며칠 후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등산객이나 사진작가처럼 보였지만 민준의 날카로운 눈에는 그들의 시선이 지나치게 민박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주변 상점 주인들에게 지은에 대해 묻고 민준에 대해 묻는 척하며 교묘하게 정보를 캐내고 있었다. 지은 역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평소 인적이 드물던 마을에 낯선 외지인들이 늘어난 것도 이상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민준의 태도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읽어냈다. 그는 여전히 무기력한 환자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독하거나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때때로 그는 창밖을 날카롭게 응시했고 누군가 민박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미세하게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느 날 저녁 민박집에서 식사를 하던 민준은 창밖으로 카메라를 든 남자가 민박집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는 급히 몸을 숨겼지만 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 든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지은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만 했다. 지은 씨, 이 동네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나 봐요. 민준이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글쎄요. 요즘 가을이라 단풍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민박집까지 와서 구경하고 가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지은은 민준의 질문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그가 혹여 자신의 모습을 사진 찍는 것을 보고 기분 나빠할까봐 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지은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휠체어에서 내려와 방 안을 서성겼다. 그의 다리는 완벽하게 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낡은 폴더폰을 꺼내 강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강 비서 나야. 예상했던 대로 최성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민박집 주변에 감시를 붙인 것 같아. 이지은 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수화기 너머로 강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제가 바로 그쪽으로... 아니, 움직이지 마. 네가 여기 오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야. 이지은 씨의 정보는 절대 노출시키면 안 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우선 K텍의 재무 상태를 감시해. 특히 최성호의 개인 계좌와 회사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내 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무기력한 환자의 것이 아닌 거대한 조직을 이끌던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의 것이었다. 그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최성호가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역으로 그를 무너뜨릴 약점을 찾을 계획이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지은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굳이 이유를 묻는 지은에게 그는 밖에 날씨가 추우니 몸조리나 잘해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둘러댔다. 지은은 그의 걱정 어린 말에 안심하면서도 그의 눈빛에서 읽히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미묘한 변화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민준은 밤마다 몰래 방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K텍의 동향을 파악했다. 그의 눈빛은 모니터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수치와 뉴스 기사들을 꿰뚫어 걸어보았다. 최성호가 민준의 사망 소식을 이용해 회사의 주식을 조작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민준은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계획의 위험성을 알기에 그는 지은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은 민준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 침대 시트를 정리하던 그녀는 침대 밑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서류철을 열어본 그녀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서류철 안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수십억 달러의 자산 규모를 보여주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K테크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기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장애 진단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다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다. 지은의 손에서 서류철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가 들려준 불운한 사고 이야기도 그의 무기력한 모습도 모두가 완벽하게 꾸며낸 연극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왔던 작은 의심들이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결혼을 제안했는지, 왜 그의 눈빛이 그토록 슬퍼 보였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 숨어 지내야 했는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멀쩡하게 서 있었다. 지은은 서류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건강한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수건을 쥔 채 굳어섰고 지은은 서류철을 앞에 두고 멍하니 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거짓말의 무거운 무게와 배신감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민준의 심장은 쿵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지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게 다 뭐죠? 당신이 누구죠? 당신. 김민준 씨가 맞아요. 아니, 당신은 진짜 누구예요? 민준은 지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했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류철을 들어 민준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보았던 수많은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그의 진짜 신분, 그의 막대한 재산, 그리고 그의 다리가 완벽하게 멀쩡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까지.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왜? 절 이용한 거죠. 지은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민준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 아팠다. 민준은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지은 씨. 모두 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보호요, 그럼 저는 당신의 그 보호라는 말에 속아 넘어간 바보예요. 당신이 아픈 줄 알고 마음 아파하며 돌봐줬던 제 마음은 대체 뭐였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은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요.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이 했던 모든 말 행동,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잖아요. 민주는 자신의 거짓된 행동을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이지은 씨, 제가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느꼈던 감정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위험을 가져올까봐 모든 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민박집의 문이 부서질 듯이 쿵쿵거렸다. 민주는 지은에게로 향했던 시선을 문으로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다. 최성호의 수하들이 찾아온 것이다. 안 돼. 벌써 여기까지.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지은 씨, 지금은 제 말을 들어줘요. 저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할게요. 하지만 일단 피해야 해요. 지은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싫어요. 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제발. 민주는 애원하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와 함께하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저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에요. 그때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민박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민준을 찾으러 왔다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남자들은 민준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지은을 등 뒤로 숨기고 몸을 방어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는 무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순식간에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놀림은 민첩했고 그의 공격은 정확했다. 그동안 숨겨왔던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충격에 휩싸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민준은 남자들을 제압하며 소리쳤다. 강비서, 지금 즉시 K텍 본사로 가. 그리고 내 예전 노트북에 있는 모든 자료를 열어. 이지은 씨에게서 오는 연락을 기다려. 그는 지은의 손에 낡은 폴더폰을 쥐어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의 뒤를 쫓아 남자들이 달려왔다. 민준은 지은을 이끌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그는 절뚝거리는 척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지은보다 더 빠르게 달렸다. 지은 씨, 미안하지만 지금은 저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모든 걸 설명할게요. 지은은 그의 진심, 어린 외침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 모든 거짓말 속에서도 그가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진심만큼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놓지 않고 그와 함께 산을 달렸다. 그날 저녁 민준은 강 비서와 비밀리에 연락해 최성호가 주재하는 이사회가 다음날 아침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K텍의 총수였던 과거 최성호의 배신, 그의 암살 시도,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위장 결혼까지.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지은 씨,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성호가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찍었던 사진, 그리고 당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들. 그것들이 최성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은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최성호의 수하들이 마을에서 자신을 미행하고 위협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록했다. 그녀는 그들이 찍은 사진과 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캐물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민준에게 넘겨주었다. 다음 날 아침 K텍의 본사. 긴장감 넘치는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최성호는 민준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자신이 새로운 총수 자리에 오를 것을 선언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 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최성호는 충격에 휩싸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김민준, 네가 어떻게... 민준은 싸늘한 표정으로 최성호를 바라보았다. 최성호 부사장,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을 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의 죽음을 이용해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낡은 폴더폰을 통해 강 비서가 보낸 자료들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최성호의 개인 비리자금 횡령, 그리고 민준을 해치려 했던 계획의 모든 증거들이 만천에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민준은 지은이 보내준 자료들을 공개했다. 최성호의 수하들이 민박집을 감시하고 지은을 미행했던 증거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으려 했던 범죄 행위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결국 최성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비리는 만천에 공개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검찰에 체포되었다. 회사는 다시 민준의 손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민준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기도 전에 거대한 거짓말로 인해 산산조각 나 있었다. 최성호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고 그는 구속되었다. K테크는 혼란 속에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김민준은 다시 회사의 총수 자리에 복귀했다. 그의 복귀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는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의 곁에는 지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은은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조용히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민준은 수없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핸드폰은 항상 꺼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느꼈을 배신감과 상처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은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보다도 더 어려웠다. 민준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지은의 민박집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정장 차림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홀로 그녀의 민박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던 때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떤 때보다 절망적이었다. 민박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차가운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고 지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처럼 생기 넘치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다시 문을 닫으려 했다. 지은 씨, 잠시만요. 제발.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저에게 변명할 기회라도 주세요. 지은은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변명교, 이미 다 끝난 일 아닌가요? 당신의 복수도, 당신의 위장, 결혼도. 당신은 모든 것을 되찾았잖아요. 지은 씨, 저는 당신이 없이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왜 당신에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는지, 왜 이곳에 숨어 지내야 했는지 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민준은 그녀를 향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외로운 삶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과거, 그리고 그런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되어준 그녀의 존재에 대해 그는 자신이 왜 휠체어에 앉아 무기력한 척 연기했는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그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음을 고백했다. 처음에는 당신이 저의 위장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당신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이 힘겹게 장작을 패고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했던 결혼 제안은 처음에는 거짓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은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의심과 상처가 그 눈빛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신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깨달았다.
지은은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의 외로움을, 당신의 진심을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당신이 그런 힘든 시간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이 더 마음 아팠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의 깨졌던 마음이 서서히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지은은 그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들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얼마 후 민주는 K텍의 총수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회사의 모든 권한을 강 비서에게 위임하고 회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회사의 총수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은과 함께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들은 화려한 도시의 삶을 버리고 지은의 민박집에 자리를 잡았다. 민주는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 그는 지은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장작을 팼다.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순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웠다. 그들은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는 진정한 인생의 사랑이 되었다. 에필로그. 늦은 오후 민주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마루에 앉아 지은이 만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지은이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당신이 이룬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평범하게.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게 맞아. 나는 더 이상 세상을 가진 총수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저 당신을 가진 한 남자가 되고 싶을 뿐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외로운 꼭대기에 앉아있는 빈 껍데기였을 거야. 지은은 민준의 말에 감동하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사랑은 위대한 기업의 성공보다 거대한 권력의 욕망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산골 마을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거짓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의 미래는 오직 진실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